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환율의 하락세, 속타는 수출주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82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2년 6개월 만에 1080원대를 기록한 이후에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점차 거치는 가운데 국내 수출 등 경제 지표가 양호해지면서 한국 시장에 투자 자금이 몰려서 약달러,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에 환율이 1000원 중반대까지도 하락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율 하락은 기업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수출이 주력인 한국 입장에서 환율이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이죠.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업계는 환율 하락에 따른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원재료 수입이 많은 철강업의 경우에는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가격에서 경쟁력이 발생하지만 최근 철강업체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마냥 호재일 수만은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수출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의 문을 활기차게, 좀 힘차게 열어볼 두 분입니다.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야인스톡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면서 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재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항상 우리 출석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죠. 오늘 노자석님 오셨네요. 그리고 쫄보님 계시고요. 박경호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또 매일 힘내자님 오늘도 힘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 또 참 괜찮은 남자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내용들 궁금증 다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야인스톡 빠르게 출발을 해볼게요. 자, 환율이 1100원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1080원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 이제 그러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수출 기업들이죠. 이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수출 가격에서 경쟁력이 하락하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전망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관련된 섹터들, 시장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올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환율 동향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운용형님, 이제 1080원 선까지 내려왔는데 네. 2년 6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환율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이제 현재 환율이 1082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합으로 좀 끝났는데 최근에 환율이 좀 가파르게 좀 하락을 했어요. 네. 환율이 하락한 시점 자체는 표를 좀 그림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월봉을 좀 보고 계시는데 보면 올해 이제 이게 5월 달이거든요. 5월 달에 1200 약 38원 40원대 언저리 쪽이었습니다. 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후로 거의 쭉쭉 6개월, 내려오죠. 6개월 연속 지금 음봉이죠. 6개월, 7개월 이제 12월 달까지 따지면 가파르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2018년도 6월 달 수준이거든요. 2018년도 6월 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가파르게 내려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점이 이제 1060원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으니까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최근에 환율 하락이 지금 가파르게 5월달 이후에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약 12.6% 정도 원화가 강세를 보였으니까 상당폭에 크게 좀 하락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정말 쭉쭉쭉쭉 내려왔어요. 1200원 선에서 1080원 선까지 내려온 거니까 거의 200원 가까이 내려왔는데 김민준 전문가님은 최근에 이런 환율 하락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뭐 주제가 조금 가벼운 주제여가지고요. 네. 운영님하고 한껏 웃으면서 들어왔고요. 저는 뭐 좀 다르게 운영님이 이제 환율 차트를 보여주셨으니까 저는 달러 인덱스 차트를 네. 달러 인덱스로 이제 뭐 인베스팅이라는 이제 뭐 사이트를 많이 보시는데 이제 이 차트가 이제 실시간이거든요. 이제 요즘은 시카고 CM에서 이거를 유료화했습니다. 이제 월에 12만 원 정도를 내야지 볼 수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통화 스와프가 올해 2번 됐습니다. 2번 됐죠. 공매도 좀 2번 연장이 됐는데 거의 100불 언저리에서 지금 90불이니까 약 달러 인덱스는 10%가 빠졌죠. 결국 환율은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국면에서 같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기축 통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달러가 네. 6개국 기축 통화가 이제 결국은 달러 인덱스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왜 하방으로 내려갔느냐.
결국은 유동성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가치 자체가 내려간 것이죠. 근데 저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쪽이고요. 그래요. 네, 뭐 원화로 따지면 이제 한 1,030원 정도를 좀 보고 있고요. 근데 1,000원이 깨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89불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와, 1,030원까지 앞으로도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주셨는데 이렇게까지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환율이라는 것 자체는 환율이 하락한다는 자체는 원화가 강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펀드멘탈로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이제 글로벌 시장의 어떤 통화 기축 통화인 달러 대비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 김민진 전문가가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가파르게 좀 떨어지고 있다. 현재 지금 달러 인덱스가 90.8입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5월 달 정도, 조금 전에 5월 달에 우리나라 환율이 1238원 40원에 따랐습니다. 그때 달러 인덱스가 92.5, 93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네. 90.8까지 떨어졌으니까 달러가 떨어진다는 자체는 미국이 돈을 덜 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측면이니까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92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90.8까지 떨어진 이유 자체가 네. 지난주 같은 경우 미국의 그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안 그쵸. 좋게 나오면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빠르게 지금 경기 부양책을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좀 더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의 돈을 풀다 보면 달러는 계속 약해질 거고 또 전반적으로 백신 개발 이후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위험자산이라는 자체가 달러는 안전자산이니까 달러는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뭐 구리라든가 비철금속 가격이 계속 지금 강세가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흐름. 그다음에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달러 반대편에 있는 신흥국가들 통화, 중국의 위안화라든가 우리나라 원달러라든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을 중에 미국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중국이라든가 신흥국가들의 경기 자체는 상대적으로 좋아지니까 즉 달러가 미국은 상대적으로 안 좋고 우리나라는 네. 경기가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그쵸. 좋아진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되게 되면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보면 중국의 위안화도 지금 보시면 중국의 위안화도 똑같습니다. 중국 경기도 좋거든요. 근데 중국은 경기는 좋은데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못 가죠. 그러네요. 좋습니다. 상당히 우리보다 좋아요. 왜 그럴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GDP 성장률과 내년도 지금 8.2% 정도까지 네. 나오는.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좋으니까 중국의 위안화도 지금 가치가 절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우리나라 원화는 중국의 위안화와 같이 동주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경기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펀드멘탈 자체가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올해 GDP 성장률이 가장 성장이 높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들 같은 경우 아직도 코로나 국면 때문에 일부 경기가 셧다운이 되면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9월달, 10월달부터 수출표가 좋아지면서 또 3분기 국내 기업들 실적 자체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최근에 주요 업종들 수출 쪽에 반도체라든가 뭐 철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기학 종목들이 다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런 네. 어떤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 펀드멘탈 자체가 빠르게 좋아지면서 환율이 하락을 하니까 원화가 강세가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점들, 긍정적인 부분에 의해서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앞서서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는 이유, 유동성, 그리고 또 어떤 이유 있을까요? 저는 일단 먼저 근본적인 이유가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통화 스와프와 유동성 공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체결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위험 자산 선호가 강해졌고 미국 경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네, 그렇죠. 미국 경제 회복이 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안 풀었으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주지 않았으면 아까 박준현 의원님 말씀하셨죠. 이제 뭐 경제학 공부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유대인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 달러의 야성에 도전하면 답이 없습니다. 결국 달러가 내린다는 것은 신흥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네. 우리나라가 신흥국이죠. 개발도상국뿐만 아니고 유로, 뭐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파운드 전부 다 올라갑니다. 그만큼 달러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결국은 달러를 막 풀다 보니까 이 유동성 공급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신흥국이다 보니까 달러를 많이 풀고 내려가다 보니까 환율 원화 강세.
이렇게 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더 풀면 그래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 1,030원까지도 그래서 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아까 이제 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이제 코로나 제압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뭐 조 바이든이 이제 당선인이죠 오늘 거의 선거인단 투표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거의 경기 부양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조 바이든의 행정부의 스탠스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조 바이든의 스탠스를 보면 제니 앨런이 또 유대인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스티븐 무니시한 건도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네. 뭐 트럼프사의 제너드 쿠셔너, 뭐 지금까지 모든 연준 의장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40년 동안. 이제 이거 역사 공부에 좀 가야 되는데 딱 한 명만 아닙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제롬 파월도 이것도 이제 연준 의장도 중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과연 조 바이든이 제롬 파월 의장을 또 중임을 할지, 과연 갈아치울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유대인으로 이제 오게 되면 성향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달러를 아마 더 대폭 풀 공산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장관의 제닛 앨런이 왔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이분이 이제 그 ECB 드라기 총재와 동문수화가던 사이예요. 3분기부터는 아무래도 분명히 상당히 매파적이시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갈 공산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조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좀 걱정하는 쪽들이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이거든요. 아무래도 내년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수출주들에는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영향 없다고 봅니다. 없을까요? 예, 실질적으로 옛날에 이제 90년도 같은 경우는 환율 부분 자체가 많이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요. 지금은 중요한 것 자체가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경쟁력이거든요. 가장 네네. 이제 수출주 환율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자동차를 얘기 많이 하지 그쵸.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자동차가 상당히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다.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차가 과거에 그냥 어떤 품질보다는 그냥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일본과 경쟁했었으니까. 지금 근데 일본 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경쟁한다는 얘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현대자동차 품질이 올라오면서 미국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출보다는 국내 기업들이 90년도, 2000년도 초반에 비해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라 그 당시 뭐 2000년도 초반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게 일본과 도시바라든가 경쟁을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경쟁이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은 아예 없거든요. 그쵸. 경쟁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수출주인 자동차라든가 IT가 가장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경쟁 안 돼요, 지금에서요. 우린 이미 예. 그만큼 경쟁력을 그렇죠. 갖췄기 그래서 때문에. 경쟁력이 이미 국내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환율 하락에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3분기 같은 데 이미 환율이 조금 전에 제가 표를 보이다시피 환율이 6월 달부터 떨어졌지 않습니까? 6월 달부터 떨어졌으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 3분기에 다 3분기에, 반영이 네. 됐는데 3분기에 국내 기업들 현대차라든가 IT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어떻냐 보시면 되겠죠. 화학업종도 기업들이 어떤지. 실적이 좋아졌어요. 영향 없습니다. 그냥 기업들이 좀 약간 좀 엄살 부리는 그런 어떤 수준이라고 저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예전과 다르다. 그리고 환율이 하락한 국면 쪽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환율이 상승한 국면 쪽에 종합주가에서 올라간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환율 하락 때문에 네. 피해를 본다. 그래서 주가 빠진다는 매수 기회로 좀 잡아야 되는 거지. 환율 하락과 기업들의 실적은 분명히 약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크지 않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 자체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해외 법인화를 해외 쪽에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 맞아요. 부분도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현지에서 바로 차를 생산해서 팔고 그런 또 부분도 있고 또 네. 이미 한 해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한적인 영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저는 수출주?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환율이 좀 지속적으로 너무 떨어지게 되면 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000원대가 좀 깨지게 되면 확실히 안 좋습니다. 일명 채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수익과 지출을 따져서 채산성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칭하곤 하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수준이라든지 확실히 이제 IMF를 좀 겪고 나서 나아지긴 했지만 분명히 IT 자동차 업종에 대한 채산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1,000원 아래로 네, 내려가게. 그렇죠. 네. 환율이 이제 하락했다면 이 채산성이 악화되면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 예로 이제 보통 환율 리스크로 해서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방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출 단가 조정, 그리고 원가 절감,
그리고 뭘 가장 많이 대금 결제일을 조정해요. 환율이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대금 결제일을 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제 통화를 달러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다변화시킵니다. 심지어는 환율 변동 보험에도 가입을 해요. 왜냐하면 금액이 커지게 여러 가지 되면 이제 네, 조금만 대비책들을. 그렇죠 떨어져도 손실이 많이 그쵸. 늘어나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환 리스크를 관리하는 자체가 보통 기업 10건 정도 되면 3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30%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업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고요. 무작정 이제 뭐 환율이 떨어진 것은 마냥 좋지는 확실은 않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항상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썼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대표적인 위안화 조작국. 네. 이번엔 미중 무역 분쟁의 한 가지 요소였죠. 위안화 뭐 절하 절상.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오명이 좀 따라 붙었었고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정부가 개입을 좀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는 될 것 같은데 환율이 1,000원이 깨지고 좀 놀아가면 분명히 채산성은 악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환율이 좀 보통 뭐 지금 당장 뭐 수출주에 그렇게 영향은 없을 수도 있다. 만약에 1,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괜찮은 거죠. 네, 이제 환율이라는 것이 결국은 관리를 하거든요. 네네네. 네, 결국은 돈을 언제까지 풀 수는 없으니까 금리 인상의 괴라든지 각 정부 기관들이 민감하게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싫어하죠. 왜 자본주의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 조작국 오명을 쓰고 작년에 미중 네. 무역 분쟁이 일어났던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위안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 각국 정부에서 가만히 계속 놔둘 수는 없거든요. 네.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거나. 근데 우리나라는 신흥국 중심은 결국은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보통 이렇게 환율에 좀 영향을 받는 섹터는 어느 쪽이에요, 운용님? 일단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는 그 부정적인 쪽은 일단 조금 전에 이제 내부적으로 따지면 수출 기업들이 영향을 그쵸. 좀 받는 게 맞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내수 쪽이죠. 내수 쪽이죠.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우리나라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곡물을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의식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앞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철광업종 같은 경우도 철광석을 대부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거든요. 수입을 하기 때문에 수혜를 좀 받죠. 그다음에 한국전력과 관련된 유틸리티 관련 기업들도 석탄이라든가 원재료를 수입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수혜 쪽이죠. 네.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항공이라든가 해운업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비행기라든가 해운을 달러로 사와는 달러 부채가 많기 때문에 단원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부채에 대한 경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은행이라든가 건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수혜 쪽이죠. 내수. 이게 내수 쪽이 수혜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출주들이 피해주라고 본다면. 네. 근데 지금 이들 종목들이 움직이냐 이거죠. 안 움직인다는 그게 거죠.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옛날 2000년대 사고 방식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주 기업들이 피해주다. 그런 것들이 덜 물론 영향이 있지만은 덜 민감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네. 환율을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김민주 전문가님 환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인데 저는 조금 전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거든요. 이게 환율 자체도 우리 김민주 전문가 얘기했다시피 너무 가파르게 떨어진 거 좋지는 않습니다. 완만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특히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강세입니다. 그쵸, 신흥국가 중에 맞아요. 보게 되면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조금 더 우리나라 위안화하고 동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위안화는 지금 6.5엔 때 거의 행보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위안화 기준으로 6.2엔 정도까지 좀 떨어졌어요, 지금요. 그다음에 신흥국가 러시아 루브라 같은 경우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신흥국가에 안 떨어졌습니다. 이거 주봉으로 보고 계시는데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라질 헤아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게 있어요. 이거 주봉이거든요. 월봉으로 따지면 한참 위에 있죠, 월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만 지금 신흥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도 저는 1,100원대에 좀 행보를 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1,08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좀 행보하다가 저도 중기적으로 1,060원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네. 않겠는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전에 김민주 전문가가 달러 인덱스가 89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랬었는데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네. 2018년도에 우리나라 1,060원 정도까지 떨어질 때 환율이 떨어질 때 달러 인덱스가 88.9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도 지금 현재 약간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하락이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 89 레벨 정도까지 떨어지면
환율도 아마 1,060원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나. 그 상태에서 다른 나라 신흥국가들의 통화가 아직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네.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다는 측면에서 조금 쉬어가지 않겠는가. 쉬어갈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결국은 속도 조절을 할 거다. 그런 관점입니다. 네, 워낙에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체크를 해주셨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 큰 영향은 없다. 자, 그런데 기업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 실적을 좀 걱정해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기업 실적은 크게 걱정 안 안 하셔도 해도 돼요, 될 것 그것도? 같습니다. 저는 뭐 운영님과 거의 생각이 비슷하고요. 네. 이제 이런 거죠. 환율이 떨어지니까 뭐 항공사, 뭐 밀가루 원재료 수입하는 운신욕증이 올라가냐 이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이제 돌아올 만한 조건이 조성됐다는 그렇게 봐야 것이죠. 되는 거. 네. 외국인들이 돌아왔고 외국인들이 돌아와서 보니 유동성 장세에 코스닥을 너무 개인들이 견인차를 해놓은 겁니다. 아, 밸류가 부담스럽다. 갈 때는 대형주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개인들 시장이 지배했는데 여기서 코스피를 딱 손절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의 체감 지수가 높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적 같은 경우는 거의 제한적일 거라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기술력이 문제인 것이지 네. 이 환율에 조금 환율이- 영향을 받는다면 뭐 작지는 않겠지만 네. 기술력이 없다는 반증이겠죠. 아하. 아직 이제 환율은 이제 골디락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논하기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수출이 좀 개선이 되겠죠. 단지 그러면 기업 실적도 개선이 되고 이제 수출주가 좀 양호하게 가는 이런 삼박자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환율 하락에 대해서 특히나 수출주와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번에는 수급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가 강세이다 보니까 신흥국 쪽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의 유입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가져가도 되는 거겠네요. 일단은 대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자금 플로우가 중요하니까 현재는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크게 좀 반영이 좀 되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네. 이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쪽이니까 크게 본다 하더라면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신흥국들이 더 위험한 쪽이고 위험자산 쏠림이기 때문에 신흥국 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자금 플로우는 좀 더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 유입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은 뭐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가들 국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다시 크게 높아졌거든요. 이미 또 많이 들어왔다. 그렇죠. 네. 외국 투자가들이 코로나 이전에 2월달, 3월달 팔기 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38.5% 정도가 좀 되는데 최근에 네. 다시 주식을 그다음 34%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아마 36% 이상까지 올라왔거든요. 36%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로 따지면. 네. 그래서 높은 이유 자체가 이제 일부 몇몇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집중적으로 유입이 좀 됐으니까 그래서 유입은 하겠지만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유입은 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또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단기적으로 환율이 좀 더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 환율이 좀 추이를 좀 보면서 그래서 오늘 외국 투자가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숨고르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환율이 빠르게 떨어졌다는 네네. 거죠.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이 초대형주 중심으로 샀으니까 이제 초대형주보다는 조금 이제 시장 자체가 지수보다는 약간 한 단계 아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형주라든 소형주 쪽으로 이제 쏠릴 조금 내려올 그쪽으로 좀 가능성도 커질까요? 있지 않겠는가 그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외국인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네, 뭐 운영님 이제 운영님 이제 말씀하신 게 이거죠. 차트를 좀 이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환율도 마찬가지죠. 달러에 대해서도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 1차적으로 떨어지고 나서 횡보, 떨어지고 나서 2차적으로 횡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님 말씀하신 게 89불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지금 강세였는데 횡보를 하는 동안에 코스닥 쪽으로 수급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저는 거의 동일하게 선상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원화 강세고 이제 달러 약세. 달러가 약세로 가면 모든 신흥국 각 세계의 통화류들이 반대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외국인들 돌아오는 조건은 환차손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높을 때는 네. 원화 약세로 갈 때 외국인들이 숨만 쉬어도 손실이 발생되거든요. 들어오고 싶지 않죠. 지금은 그런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외국인 유입 기대감은 있는데 단지 너무 많이 왔어요 코스피에.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낙수 효과 코스닥 쪽으로 오기를 좀 바라고 있고
결국 지금 현재 조건은 외국인의 유입 조건은 갖춰졌다. 그리고 갖춰졌다. 통화 수업포가 내년 2월 말까지 지금 돼 있거든요. 공매도가 네. 거의 기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외국인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떡해요? 만약 쫄보님께서 네. 만약에 코로나 백신이 막 풀릴 때쯤 은근히 금리 인상을 좀 올리지 않겠느냐. 그거는 이제 제롬 파월로 빙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박준현 님이 이제 먼저 제롬 파월로 빙의를 하셔가지고 그래요? 네 제가 또 존중하고 또 선배님이시니까 오늘 빙의가 운영님, 되셨나요, 운영님? 금리 운영님 생각을 좀 인상을 하게 들어보고 된다면 좀 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 금리 없어요? 인상할 가능성을 은? 지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 되죠. 예, 그래요? 일단은 지금은? 그렇죠. 백신이 풀리더라도. 풀리더라도 일반 대중화가 될 때까지는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를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는 내년도 3월 달까지는 없을 거다. 언급 자체가 안 될 거다. 그런 알겠습니다. 쪽이기 때문에 당장 금리 인상과 관련된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매 다룰 필요는 없지 않겠나 어. 저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빙의 완료됐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스티븐 있으세요? 무니시장과는 좀 빙의를 해보는 아, 그래요? 의견이니까 좋아요. 저는 운영님과 거의 생각이 붙하고요. 1, 2분기 때는 금리 인상이 어렵죠. 왜냐하면 음. 경기 팬더먼털이나 회복 속도가 지금 더딥니다. 주가가 너무 먼저 선반영되니까 올랐거든요. 그러면 가장 연준에서 보는 것은 물가 상승률인데 물가 상승률 아까 그때 평균 물가 제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네. 제롬 파월이 2.5%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근데 연준의 이제 FOMC 의사록을 보면 하는데 이제 일반 트레이더들이 거기까지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문을 좀 보고 있거든요. 이제 구해서 보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1분기 때 쉽지 않고요. 빨라도 이제 3분기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전에 시장의 이런 흔들기성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광철 쫄보님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스탠스를 그러니까요. 할 것 같은 척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것은 뭐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저는 뭐 내년 1분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2분기 때도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쪽이고요. 네. 3분기 정도는 돼야지만 금리 인상이 내년에 3분기, 4분기 한 두 차례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마 본격적인 금리 인상은 2022년 정도부터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대응 전략 알아봐야 되겠죠.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수출주라고 하면은 그래도 대부분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최근에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투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짤까요? 네, 앞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 척만 하더라도 주가 많이 빠집니다. 처음만 예, 해도. 척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전혀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수출주 전망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 환율 하락 국면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들이 지금 워낙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를 둔다 한다면 현대자동차 이번 코로나 국면 쪽에서 미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점유율을 확대하는 쪽은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IT 반도체 같은 경우, 디램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뭐 70%인데요. 네. 뭐 영향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두 개 섹터 자체가 우리나라 거의 뭐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시장도 그들의 주도를 하고 경쟁력을 있기 무시할 수 때문에 없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글로벌 철강 회사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회사거든요. 생산성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경쟁력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환율이 하락한다 그래가지고 국내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전 제한적이다 그런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3분기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3분기 때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도 전반적으로 실적들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대폭적으로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들 국가들이 좋아지면 우리나라는 더 좋아진다는 거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수출주를 중심으로 대형주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대형주 중심으로 그 부분 자체가 밸류션으로 좀 부담을 느낀다는 거, 실적 좋아진다 하더라도 너무 빠르게 올라가게 되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략 자체는 환율이 하락한다 그래가지고 수출주를 피하는 게 아니라 수출주에 중장기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데 경기 관련 종목들을 사야지 방어 종목들을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경기가 쪽이거든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렇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환율이 네. 워낙 떨어졌고 또 수출들이 일부 종목들 일부 좀 과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내수 관련 쪽에 그 환율 하락과 관련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음식료라든가 항공주라든가 그런 거 사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 저는 이제 예컨대 본다 한다면 경기 관련 종목 쪽에 소외를 받고 있는 건설주 같은 경우 그 환율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는 네. 않지만은
이런 쪽은 단기적으로 좀 돼야지 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형님의 대응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운영님 이제 운영님 들어봤고요. 김민준 전문가님. 너무 빠지신 거 아닙니까, 아유. 운영님한테 앵커님? 아닙니다. 저는 단기로는 네.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운영님과 거의 비슷해요. 항공주나 음식료 업종을 사면 안 되죠. 지금 이제 이쪽은 이런 계속 안 좋네요. 네 이런 거 네. 사시다 보니까 계속 상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이제 회복도 안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단기로 외국인 자금 이동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환율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밸류 및 이제 실질적 내재 가치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환율이 내려가니까 이제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만 코스피 대형주들이 약간 오늘 조금 좀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쵸. 반등 동력이 좀 늦어진 느낌. 네. 그러니까 단기는 과연 코스닥 쪽으로 좀 이동이 되는지 이걸 체크하시고 장기적으로 내가 이제 결국은 뭐 수출주라든지 이런 코스피 종목을 갖고 있는 것은 밸류적인 부담이 없느냐 아니면 실질적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 선상에 있느냐 실적으로는 뒷받침이 되느냐 이런 긴 대응 관점으로 대표적인 게 뭐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반도체 쌍두마차가 되겠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음식료, 항공주 이런 애들은 언제쯤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저는 이제 뭐 항공료는 그때 앵커님하고 계속 같이 안정감이 운영님하고 있어서. 다뤘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2만 원대 초반대 약간 단기 반등세가 지금 나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때 이제 항공주, 산업은행하고 이 합병 뭐 인수설, 아시아나랑 이런 것도 다뤘는데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긴 추세를 넘어서 또 돌파하고 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워낙 손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긴 대응 관점보다는 백신의 딱 시점에 맞춰서 단기 반락세를 이용해서 뭐 20-30% 정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뭐 아직까지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환율 하락, 원화 강세 속에서 수출주의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우리 기업들 워낙에 잘 가고 있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실적 주목을 조금 더 실적에 주목하는 전략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두 분이 체크해 주신 대응 전략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